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보통은 그저 별이 몇 개 반짝이는 엄청 거대하고 텅 빈 까만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시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쵸. 근데 제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텅 비어있다고 믿는 그 공간의 96%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나게 무거운 구조물들로 꽉꽉 들어차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전체를 산산조각 낼 기세로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우주에서 제일 미친 사실 5가지에 대한 분석글인데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정말 우리 일상의 상식이나 직관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저희만의 특별한 룰, 미션을 하나 세웠습니다. 오, 어떤 미션인가요? 이 자료가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초등학생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볼 겁니다. 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약간 엉뚱하고 순수한 호기심을 가진 초등학생 모드로 변신해서 질문을 마구 던질 거고요. 그럼 저는 그 아이의 질문에 아주 명쾌하고 통찰력 있게 대답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면 되겠군요. 완벽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아이의 시선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주에는 도대체 뭐가 있어요? 까만 밤하늘은 그냥 다 비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지구, 태양, 저 밤하늘의 은하들, 심지어 우주의 먼지까지 싹 다 긁어 모아도 전체 우주의 딱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진짜요? 4%요? 그럼 나머지 96%는 어디 간 거예요? 그 나머지 96%는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걸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눈에도 심지어 최첨단 기계로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96%나 있다고 확신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른들이 계산 틀려놓고 변명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옛날에는 많은 과학자들도 우리 계산식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970년대에 베라 로빈이라는 천문학자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놀이터에 있는 회전무대 다들 아시죠? 뱅뱅이라고 부르는 거요. 아, 네. 막 엄청 빨리 돌리면 애들 밖으로 날아가는 그거요. 맞습니다. 회전무대가 너무 빨리 돌면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 나가잖아요. 은하도 똑같거든요. 은하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돌고 있었어요. 그럼 별들이 우주 밖으로 막 튕겨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별들의 무게, 즉 중력만으로는 그 엄청난 회전 속도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별들이 안 튕겨나가고 은하에 얌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별들이 안 날아가도록 꽉 붙잡아주는 투명한 밧줄 같은 게 있어야만 말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은하 가장자리를 둥글게 감싸고 어마어마한 무게로 별들을 붙잡아두는 투명한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우주가 100조각짜리 거대한 레고 블록 세트라면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건 딱 4조각뿐이고 나머지 96조각은 투명 망토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주는 우리가 못 보는 투명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무대인 셈이죠. 진짜 신기하네요. 시각이라는 게 우주의 4%밖에 못 본다면 또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들거든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공간 다음은 당연히 이것이죠. 네, 바로 시간입니다. 제가 또 아이 모드로 물어볼게요. 선생님, 공간의 96%가 안 보인다면 우리가 매일 겪는 시간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타임머신 타고 시간 여행도 할 수 있어요? 내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참 순수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다루는 자료에 따르면 아인슈타인 이후의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그저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환상이요? 아니, 제가 어제 피자 먹고 오늘 배가 부른데 시간이 어떻게 환상이에요? 시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모두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시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1초씩 똑딱거리잖아요.
일상에서는 그렇지만 우주의 절대 법칙 하나를 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일정하다는 사실이죠. 빛의 속도가 절대 안 변하려면 우리가 엄청 빠르게 움직일 때 다른 무언가가 변해서 속도를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공식에서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그럼 빛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으면 거리나 시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진짜로 엄청나게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는 사람의 시간은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추고요. 와, 그럼 온 우주 사람들이 다 같이 짠 하고 맞출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블록우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블록우주요? 그게 뭐죠? 우주의 시작인 빅뱅부터 수십억 년들이 우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거대한 4차원 시공간 블록 안에 이미 꽝꽝 얼어붙어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지금이라는 시간도 우주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마치 이미 다 그려진 만화책 같아요. 우리는 만화책을 1페이지, 2페이지 한 장씩 넘겨보면서 다음 내용이 뭔지 궁금해하지만 만화책 전체, 그러니까 우주는 이미 완결까지 다 그려져서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요. 와, 그 비유 정말 좋네요. 맞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다 그려진 한 권의 만화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뇌와 의식이 그걸 순서대로 인식하면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대박. 제가 어제 늦잠 자서 지각했던 순간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저녁 시간도 만화책 어딘가에 다 그려져 있다는 거네요. 그럼 공간도 이렇게 이상하고 시간도 만화책 같다면 세 번째 질문이 너무 간절해집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원한 떡밥이죠. 맞아요. 선생님, 그럼 저 넓고 이상한 우주에 진짜 외계인이 살아요?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진짜 있어요? 이건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의 팩트와 숫자들을 보면 우주에 우리만 존재한다는 건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 진짜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우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만 무려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별이 2조 개가 아니에요. 우리 은하 같은 거대한 은하가 2조 개입니다. 헉, 2조개요? 은하 하나에 별이 막 수천억 개씩 있지 않나요? 네, 은하 하나당 평균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죠.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래알 만한 까만 빈 공간을 며칠 동안 계속 촬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허블 딥필드 사진이군요. 맞아요. 그 텅 빈 줄 알았던 아주 작은 점 하나에만 무려 10,000개가 넘는 은하들이 찍혀 나왔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네요. 은하가 2조개고 거기에 별이 1,000억 개씩 있다면 우주한테 외계인 있어요? 라고 묻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질문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마치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모래를 한 움큼 쥐고는 여기 모래알 하나 더 있나요? 라고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 주위에 지구처럼 온도가 적당하고 물이 있는 행성만 추려도 수백억 개가 넘거든요. 이 넓은 곳에서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탄생했다고 우기는 게 오히려 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선생님, 외계인이 그렇게 많으면 왜 아직 우리한테 안 온 거예요? UFO라도 하나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주가 너무너무 넓기 때문이에요. 공간도 넓고 시간도 너무 길죠. 가장 가까운 별도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해요. 우주의 역사가 13억 년인데 우리가 전파를 쏘며 외계인을 찾기 시작한 건 고작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까 말한 만화책 비유로 치면 외계인 문명은 1권 3페이지에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우리는 50권 10페이지에 잠깐 등장한 거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날 확률이 너무나 희박한 거죠. 진짜 들을수록 입에 떡 벌어집니다. 자, 별이 그렇게 모래알처럼 많다면 네 번째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면 그 별들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이 자료가 말하는 네 번째 미친 사실이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죽은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100% 과학적 팩트입니다. 별의 먼지요? 아니, 저는 엄마 아빠가 낳아주셨는데요. 제가 무슨 우주먼지예요. 하하, 생물학적으로는 당연히 부모님에게서 왔죠.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즉 원소들의 고양을 추적해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원소라면 뭐 탄소, 산소, 칼슘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우주가 처음 생겨난 빅뱅 직후에는 수소와 헬륨같이 가벼운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몸의 뼈를 만드는 칼슘, 피를 붉게 만드는 철분, 숨 쉴 때 필요한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초기 우주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원소들은 다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주에 공장이라도 있었나요? 그 거대한 화학 공장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별의 중심은 온도가 수천만 도에 달하는 엄청난 용광로거든요. 그 안에서 가벼운 수소들이 막 뭉쳐서 탄소가 되고 산소가 되고 철이 만들어집니다. 와, 별 뱃속에서 원소들을 구워내고 있었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별 밖으로 나와서 제 몸이 된 거죠? 별이 수명을 다하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죽습니다. 이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죠. 이때 별이 평생 만들어둔 온갖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팍 터지면서 흩뿌려집니다. 아, 빵 터지면서요. 네. 그 죽은 별의 파편들이, 그 우주 먼지들이 수십억 년 동안 뭉치고 뭉쳐서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되고 마침내 생명체인 우리가 된 겁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제가 키 크려고 우유를 마셔서 칼슘을 먹고 달리기 하면서 산소를 마시는 게 사실은 다 수십억 년 전에 터진 별의 파편들을 먹고 마시는 거란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아름답죠. 당신의 오른손을 구성하는 원자와 왼손을 구성하는 원자가 서로 다른 별의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그럼 우리는 다 그냥 걸어다니는 작은 별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무대 위에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 우주의 역사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우주 그 자체인 거죠. 와, 제가 별의 조각이라니 진짜 로맨틱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철학적이고 어쩌면 좀 엉뚱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별의 후손이라면 우주는 도대체 왜 우리를 만든 걸까요? 우주는 왜 생겨났고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탐구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5번째 미친 사실입니다. 자료에 나온 과학자들의 가설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네, 우주가 자기를 보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에이, 이건 약간 선 넘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운 좋게 생명체가 생겨난 건데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그렇게 비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깊이 파고들면 무시할 수 없는 힌트들이 나와요. 첫 번째 힌트는 우주의 미세 조정입니다. 미세 조정이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중력의 세기나 우주 팽창 속도 같은 물리 법칙들이 아주 미세하게만 달랐어도 별이나 생명체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이얼을 아주 정밀하게 돌려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해 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죠. 헐, 그럼 두 번째 힌트는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입자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여러 가능성으로 겹쳐서 존재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쳐다보는 순간, 즉 관측을 하는 순간에만 현실의 물리적인 형태를 확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볼 때는 막 이리저리 퍼져 있다가 누가 딱 쳐다보면 제자리에 딱 멈춰 선다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처럼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이걸 거대한 우주 전체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가 스스로를 물리적인 현실로 확정짓고 의미를 가지려면 누군가 우주를 쳐다봐줄 의식을 가진 존재가 꼭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어하, 이거 완전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우주가 자기 모습이 너무 궁금한데 자기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눈과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 거울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물질이 뭉치고 진화해서 마침내 뇌를 갖고 의식을 갖게 된 우리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오늘처럼 우주의 기온을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주가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머리가 띵하네요. 우리가 별을 보는 행위 자체가 우주가 우주 자신을 보는 거였다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엄청난 사실들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96%의 암흑세계부터 만화책 같은 시간의 비밀, 모래알보다 많은 은하들, 우리가 별의 먼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주가 자신을 보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까지요. 정말 직관을 뒤흔드는 경이로운 시간이었죠. 네, 여러분은 이 5가지 비밀 중에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고 미친 사실로 다가오셨나요?
저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별이라는 사실이 계속 맴도네요. 저는 오늘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꼭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생각인가요? 만약 우주가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 우리에게 의식을 준 것이 맞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들으며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고개를 끄덕인 이 순간이야말로 우주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의 마음을 공부하는 아주 아름다운 찰나가 아니었을까요? 와, 다음번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실 때는 여러분이 하늘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13억 8천억 년을 기다린 우주가 바로 여러분의 맑은 눈을 빌려 스스로의 찬란한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멋진 말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우주의 거울이 되어주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삶이 좀 팍팍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얼마나 거대하고 경이로운 우주의 일부인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주 작은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 전체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니까요.